야, 이지연, 이 독한 년아, 20명을 이 차가운 공항 바닥에 버리고 가면 우리는 어떡하라고? 당장 전화 안 받아? 야, 이지연. 이 독한 년아. 20명을 이 차가운 공항 바닥에 버리고 가면 우린 어떡하라고. 당장 전화 안 받아? 너 진짜 미쳤어. 휴대폰 스피커를 찍고 나오는 남편 경훈 씨의 비명은 이미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짐승의 포효 같기도 하고 벼랑 끝에 몰린 쥐새끼가 내지르는 마지막 발악 같기도 했죠. 저는 그 소리를 감상하며 조용히 휴대폰을 귀에서 조금 멀리 떼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친정집 소파에 몸을 깊숙이 파묻었죠. 거실 창으로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이 어찌나 따스한지 살갗을 간지럽히는 그 온기가 너무나 생경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 코끝을 맴돌던 건 시어머니가 온몸에 뿌려대던 그 지독하게 진한 장미 향수 냄새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 코끝에는 엄마가 주방에서 끓이고 있는 구수한 시래기 된장국 냄새가 온 집안을 채우고 있네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속이 확 풀리는 평화였습니다. 지연아, 휴대폰 좀 꺼라. 그 시끄러운 소리를 왜 계속 듣고 있어? 차 좀 마시렴. 엄마가 내어주신 찻잔에서 올라오는 하얀 김이 제 시야를 뿌옇게 가렸습니다. 찻잔 너머로 보이는 세상이 잠시 흐릿해진 사이 저는 지금 공항 카운터 앞에서 벌어지고 있을 아수라장을 상상했습니다. 인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3번 카운터. 그 앞은 지금 지옥도가 펼쳐져 있을 겁니다. 칠순 기념 여행이라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백만 원짜리 명품으로 휘감고 일가 친척 20명 앞에서 우리 며느리가 비즈니스석으로 싹 다 끊었다. 라며 어깨에 힘을 주던 시어머니 금순 여사님. 그리고 제 지갑으로 생색이란 생색은 다 내며 문중의 영웅 대접을 받던 남편 경훈 씨. 그들이 서 있는 카운터 직원은 아마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사형 선고를 내렸겠죠. 고객님, 이 20명의 비행기 티켓은 오늘 새벽 5시에 전원 취소되었습니다. 환불 처리까지 완벽하게 끝났고요. 현재로선 탑승하실 수 있는 항공권이 전혀 없으십니다. 명품 옷을 차려입고 공항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아 신발짝을 던지며 악을 쓰는 시어머니와 얼굴이 흙깃이 되어 제 전화번호만 미친 듯이 누르고 있을 남편. 그리고 공항 한복판에서 졸지에 국제미아가 된 친척 20명. 그 처절한 몰락의 현장을 제가 직접 설계했다는 게 믿기시나요? 제가 그들에게 던진 마지막 메시지는 아주 짧고 간결했습니다. 여보, 아꼈으면 다 같이 살 수 있다며? 비행기 값 아꼈으니까 그 돈으로 공항 식당에서 칠순 잔치나 잘해드려. 난 이제 당신 아내 안 할 거니까. 아,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찾던 수진이는 지금쯤 어디쯤 가고 있을까? 10년 묵은 체중이 단 하루 만에 씻겨 내려가는 이 역대급 사이다 복수국. 제가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제가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이 제 등 뒤에서 얼마나 추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며느리의 복수가 아닙니다. 사람의 선의를 기생충처럼 빨아먹고 산 인간들이 어떻게 파멸하는지에 대한 잔혹한 기록입니다. 자, 10년 전 그 지독했던 가스라이팅의 시작부터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들어봐 주세요. 사람들은 지금의 저를 보고 자수성가한 여장부 강남에 빌딩 올릴 사모님이라며 부러워들 합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부터 이런 화려한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10년 전 남편 경훈 씨와 결혼할 때 제 손에 들린 건 단돈 500만 원 든 낡은 적금 통장 하나가 전부였어요. 그때 시댁 형편이 어땠냐고요? 말도 마세요.
남편 월급 350만 원이 온 집안 식구 7명의 입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밧줄이었고 시어머니는 시장통에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사채까지 끌어다 쓰며 진 빚이 2억 원에 달했습니다. 경훈 씨는 이름만 대면 아는 대기업에 다녔지만 매달 나가는 대출 이자와 시댁 식구들 생활비를 대느라 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저는 그 처진 어깨를 보며 바보같이 결심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지켜줘야지. 내가 조금 더 고생하면 우리 경훈 씨 기가 살겠지. 낮에는 직장 다니고 밤에는 시장 귀퉁이 냉동 창고에서 차가운 박스를 날랐습니다. 그 시절 제 몸에선 늘 땀 냄새와 생선 비린내가 배어 있었어요. 한겨울에는 손마디가 다 터져서 피가 맺히는데도 약 바를 시간조차 아까워 밴드 하나 대충 붙이고 다시 장갑을 끼웠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남편 경훈 씨가 코를 킁킁거리며 인상을 팍 쓰더라고요. 지연아, 당신 몸에서 시장 냄새나. 좀 씻고 와. 우리 엄마가 내일 오신다는데 이런 비린내 나면 당신을 얼마나 무시하시겠어? 내 체면도 좀 생각해줘. 서운함보다 미안함이 앞섰던 멍청한 시절이었습니다. 아, 남편기 살려주려면 내가 더 깔끔해야겠구나 싶었죠. 그렇게 5년을 지독하게 살았습니다. 잠은 하루에 서너 시간 자면 많이 자는 거였죠. 그러다 운 좋게 제가 수입한 식자재 사업이 대박이 났고 제 통장에는 제가 상상도 못한 숫자들이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연 매출 20억. 그 돈을 확인하던 날 저는 제일 먼저 시어머니 빚 2억 원을 제 돈으로 일시에 갚아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엉엉 울며 그러셨죠. 애미야, 내가 우리 집안을 살렸다. 내가 우리 집에 살아있는 보살이고 복덩이야.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베푸는 것이 반복되니까 어느 순간 그게 당연한 제 의무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제가 번 돈은 우리 집안 공용돈이고 남편이 버는 월급 350만 원은 경훈이 개인 용돈이 되는 기막힌 법도가 시댁에 세워졌습니다. 시누이들 결혼할 때마다 언니, 나 명품 가구로 혼수하고 싶어라는 말 한마디에 5천만 원씩 척척 내줬어요. 시어머니 보약에 계절마다 해드리는 수백만 원짜리 현금 봉투까지 전 한 번도 아까워한 적 없습니다.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건 3년 전 저희 친정아버지 팔순 때였습니다. 평생 딸 뒷바라지 하느라 당신 몸 하나 돌보지 않으신 아버지를 위해 제가 조촐한 호텔 일식당 잔치를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남편 경훈 씨가 아버지 잔치 일정을 듣더니 거실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더군요. 여보, 당신 제정신이야?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무슨 인당 20만 원짜리 호텔밥이야. 장인어른도 이해하실 거야. 그냥 식당에서 국밥이나 한 그릇 사드려. 돈 아껴야 우리 나중에 잘 살지. 당신 돈 쓰는 거 보면 정말 무서워 죽겠어. 세상에. 본인 어머니 칠순 때는 온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호텔에서 식사 대접해야 한다고 제법인 카드를 긁어대던 사람이 정작 제 아버지 팔순에는 국밥 한 그릇도 아깝다는 겁니다. 그날 저희 아버지는 사위 눈치를 보며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지연아, 나 괜찮다. 나 이런 비싼 음식 먹으면 체해. 그냥 저기 골목 가서 된장찌개 먹는 게 제일 맛있다. 사위 기죽이지 마라. 아빠의 그 굽은 등과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화장실 변기 뚜껑을 덮고 앉아 입술을 깨물며 울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저는 가족이 아니라 무한정 돈을 뱉어내는 현금 인출기이자 자기들의 허영심을 채워주는 화려한 노예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배신의 칼날은 제가 가장 아끼던 또 다른 사람, 제 회사에서 저를 언니라 부르며
따르던 수진이의 손에 들려 있었다는 사실까지 말이죠. 친정아버지의 팔순 잔치 사건 이후 저는 오히려 더 지독하게 일에 매달렸습니다. 가슴속에 맺힌 응어리를 푸는 길은 오직 보란 듯이 더 성공해서 다시는 그 누구도 우리 친정을 무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뿐이라고 믿었거든요. 제 간절함이 하늘에 닿았는지 제 사업체는 날개가 돋친 듯 성장했습니다. 백화점 입점 제안이 들어오고 해외 수출길까지 열리면서 연 매출 50억이라는 숫자가 제 눈앞에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 찬란한 성공의 중심에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던 동생 수진이가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제가 시장 귀퉁이 냉동 창고에서 박스를 나를 때부터 제 곁을 지켰던 회사 창립 멤버였어요. 언니, 우리 정말 해냈어요. 저기 봐요. 백화점 메인홀에 우리 브랜드 로고가 걸렸어요. 수진이가 제 손을 잡고 엉엉 울 때 저도 수진이를 꼭 끌어안고 같이 울었습니다. 수진이는 제게 단순한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눈빛만 봐도 제 마음을 읽어내고 제가 지쳐 쓰러질 것 같을 때마다 따뜻한 쌍화차 한 잔을 건네며 언니 조금만 더 힘내요라고 말해주던 친동생 같은 존재였죠. 저는 수진이를 위해 아낌없이 베풀었습니다. 회사 지분 10%를 떼어준 것은 물론이고 명절마다 수백만 원의 보너스와 명품 가방을 선물하며 수진이가 저와 함께 여부를 누리길 바랐습니다. 수진이도 늘 언니 아니었으면 제 인생은 여전히 어둠 속이었을 거예요라며 저를 신처럼 떠받들었죠. 집안 분위기도 180도 달라졌습니다. 국밥 한 그릇이 아깝다며 소리를 지르던 남편 경훈 씨가 갑자기 세상에서 둘도 없는 애처가로 변한 겁니다. 퇴근길에는 제가 좋아하는 달콤한 디저트를 사들고 오고 주말이면 앞치마를 두르고 지연아, 가동한 고생 많았어. 이제 부엌 일은 내가 다 할 테니까 당신은 우아하게 사모님 소리만 들어라며 제 어깨를 주물러 주더군요. 1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아, 이제야 내 진심이 통했구나. 우리 경훈 씨도 이제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나를 정말 소중하게 대하는구나 싶었죠. 경훈 씨가 제 발을 씻겨주며 여보, 우리 이제 돈 걱정 없이 남들처럼 평범하게, 아니 남들보다 더 행복하게 잘 살자라고 속삭일 때 저는 그게 제 인생에 찾아온 진정한 봄날인 줄만 알았습니다. 시어머니 금순 여사님도 웬일인지 조용해지셨어요. 가끔 전화를 걸어오면 애미야, 내가 우리 가문을 일으켰는데 내가 어떻게 너한테 함부로 하겠냐. 그저 내 몸 하나 건강한 게 최고다라며 따뜻한 덕담을 건네시더라고요. 저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지난 10년의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폭풍전야라는 말 아시죠? 바다가 가장 잔잔할 때가 가장 위험한 법이잖아요. 제가 성공의 단맛에 취해 남편의 가식적인 친절에 취해 마음을 놓고 있을 때 제 등 뒤에선 제가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이 제 심장에 꽂을 차가운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뿌리던 그 은은한 향수 냄새가 사실은 제 남편의 옷깃에서 묻어난 배신의 흔적이었다는 것을 저는 꿈에도 몰랐던 거죠. 그들은 제 앞에서 웃으며 저를 치켜세우는 동안 뒤로는 제 피 같은 자금을 야금야금 빼돌리며 자신들만의 낙원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지독한 음모도 모른 채 그저 수진아, 고맙다, 여보, 고마워라고 말하며 그들의 탐욕에 기름을 붓고 있었던 겁니다. 행복이라는 게 참 눈이 멀게 만들더라고요. 저는 남편 경훈 씨의 갑작스러운 친절과 수진이의 살가운 미소 뒤에 숨겨진 칼날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그 꼬리를 드러내는 법이죠. 그 균열은 아주 작은 숫자,
하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회사의 안살림을 도맡아 하던 수진이가 웬일로 언니, 저 며칠만 쉬고 올게요. 몸이 너무 안 좋아서요라며 연차를 냈습니다. 저는 안쓰러운 마음에 그래, 수진아. 가서 푹 쉬고 와. 보너스 좀 넣었으니까 맛있는 거 사 먹고라며 등을 떠밀었죠. 그리고 수진이가 없는 동안 제가 직접 회사 장부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장부를 넘기던 제 손가락이 어느 한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매달 정확히 500만 원씩 마케팅 잡비라는 명목으로 어딘가로 빠져나가고 있더라고요. 법인 카드가 긁힌 곳들을 추적해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가본 적도 없는 청담동의 수입 명품 편집쇼, 최고급 오피스텔의 관리비, 심지어는 제가 쓰지도 않는 고가의 향수 브랜드 이름들이 즐비했습니다. 수진이가 실수했나? 아니면 내가 모르는 지출이 있었나? 처음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설마 수진이가 나를 배신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기 싫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남편 경훈 씨의 태도가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평소처럼 제 어깨를 주무르던 경훈 씨가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거실 소파 위에 놓인 그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진동을 울려댔습니다. 화면에는 거래처 김 사장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죠. 하지만 그 김 사장이 보낸 메시지 내용은 제 심장을 얼음장으로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자기야, 나 오피스텔에 도착했어. 아까 사준 그 향수 너무 좋다. 이따가 올 거지? 보고 싶어. 조금 전 장부에서 봤던 그 브랜드였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경훈 씨의 휴대폰 패턴을 풀었습니다. 10년 넘게 살아온 남편의 패턴은 너무나 쉬웠죠. 대화창을 여는 순간 제 눈앞에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추악한 대화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자기야는 김 사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수진이었습니다. 경훈 씨는 제가 회사에서 피땀 흘려번 돈을 수진이에게 상납하고 있었고, 수진이는 제 옆에서 언니 힘내요라고 말하며 뒤로는 제 남편과 그 피 같은 돈으로 살림을 차리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퇴근길 저는 남편을 몰래 따라갔습니다. 남편의 차가 멈춰선 곳은 강남 한복판에 있는 최고급 오피스텔 앞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차 문을 열고 내리는 여자를 보는 순간 제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우아하게 걸치고 제가 지난 생일에 선물해준 한정판 명품 가방을 든 여자. 바로 수진이었습니다. 경훈 씨가 차에서 내려 수진이의 허리를 감싸 앉자 수진이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경훈 씨의 넥타이를 고쳐주며 까르르 웃더군요. 그 웃음소리가 어찌나 날카롭게 제 귀를 찌르는지 저는 차 안에서 핸들을 꽉 쥐고 비명을 지르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제 돈으로 얻은 집에서 제 돈으로 산 옷을 입고 제 돈으로 산 향수를 뿌리며 저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 금순 여사님에게서 전화가 온 건요. 애미야, 내 칠순 여행 말이다. 친척들 20명 명단 다 짰다. 비행기는 무조건 비즈니스석으로 해라. 내 친구 옥분이 며느리는 이번에 1등석 해줬다는데 내가 너 같은 성공한 사업가 며느리 두고 지면 되겠냐? 민석이 고모랑 삼촌들도 다 기대하고 있으니까 실망시키지 마라. 기가 막혔습니다. 아들은 제 돈을 빼돌려 상간녀와 호의호식하고 있고 시어머니는 며느리 등골을 뽑아 일가 친척 앞에서 영웅 대접받을 궁리만 하고 있었던 거죠. 수진이는 제 옆에서 언니 경훈 형부 같은 사람 없어요. 언니가 더 잘해줘야 해요라고 가스라이팅을 하며 저를 바보로 만들고 있었고요. 저는 핸들을 잡고 있던 손의 힘을 천천히 뺐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지연아, 지금 울면 지는 거야. 저들이 너를 현금 지급기로 할 때 너는 저들의 무덤을 파야 해. 저는 차 문을 열고 나가는 대신 휴대폰을 들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차갑고 낮은 목소리로 음주렸습니다. 그래, 당신들이 원하는 그 화려한 황제 여행, 내가 아주 뼈에 사무치게 준비해 줄게. 대신 그 끝은 당신들이 상상도 못할 낭떠러지일 거야. 눈앞에서 내 뒤통수를 치는 인간들을 보고도 웃어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입안은 바짝바짝 마르고 심장은 분노로 쿵쾅대는데 겉으로는 어머 그랬어? 하고 맞장구를 쳐야 하는 그 기분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날 이후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난 배우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무너지면 저 추악한 인간들에게 제 인생을 통째로 헌납하는 꼴이 될 테니까요. 저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훨씬 더 화사한 옷을 입고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를 사장실로 불렀죠. 수진이는 제가 준 보너스로 샀을 명품 구두 소리를 딸깍딸깍 내며 들어오더군요. 그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을 긁는 소리 같았습니다. 수진아, 몸은 좀 어때? 내가 너 너무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네. 제 다정한 목소리에 수진이는 가증스럽게도 눈가를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언니 곁을 지켜야죠. 어제 형부랑 통화했는데 언니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언니가 요즘 너무 예민해진 것 같다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 경훈 씨와 짜고 저를 정서적으로 불안한 여자로 몰아가려는 저 가스라이팅의 기술을요. 저는 속으로 비웃으며 미끼를 던졌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 어머니 칠순 여행 말이야. 내가 통 크게 쏘기로 했어. 비행기 20석 전부 비즈니스석으로 예약했어. 그리고 수진아, 너도 이번 여행 같이 가자. 내 비서 자격으로 말이야. 내가 너한테 줄 특별 보너스 현금 1억 원도 준비했거든. 공항에서 바로 전달해 줄게. 수진이의 눈이 순간 탐욕으로 번쩍이는 걸 똑똑히 보았습니다. 1억이라는 소리에 입꼬리가 파르르 떨리더군요. 수진이는 그 돈만 받으면 경훈 씨와 함께 미리 빼돌린 횡령금 5억을 들고 해외로 튈 계획이었을 겁니다. 언니, 정말 감사해요. 제가 언니 평생 모실게요. 라며 제 손을 잡는 수진이의 손이 어찌나 차갑고 징그러운지 당장이라도 뿌리치고 싶었지만 저는 그저 인자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집에서도 축제는 이어졌습니다. 제가 시댁 단톡방에 비즈니스석 20장의 예약 확인증 캡처본을 올리자마자 휴대폰이 터져나갈 듯 불이 났습니다. 애미야, 역시 우리 며느리가 최고다. 내가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을 얼마나 했는지 모른다. 형수님, 저 이번에 비즈니스 타면 인스타그램에 사진 5만 장 올릴 거예요. 형수님 정말 멋져요. 경훈 씨는 한술 더 떴습니다. 퇴근하자마자 백화점 종이백을 몇 개나 들고 와서는 제 발치에 내려놓더군요. 여보, 이건 당신 여행 가서 입을 옷들이야. 내가 당신 생각해서 큰맘 먹고 골랐어. 물론 그 옷들도 제 법인카드로 결제된 것들이었죠. 경훈 씨는 제 어깨를 주무르며 가식적인 입맞춤을 퍼부었습니다. 지연아, 나 이제 정말 당신밖에 없는 거 알지? 우리 이번 여행 다녀오면 예전처럼 다시 시작하자. 그 말을 하는 남편의 눈동자가 수시로 흔들리는 걸 보며 저는 그가 수진이와 세운 먹튀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승리에 취해 있을 때 저는 조용히 그들의 발밑에 깊은 구덩이를 파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수진이가 법인 자금을 세탁한 경로를 완벽하게 역추적했고 남편이
제 사업 기밀을 경쟁사에 팔아넘기려 한 정황까지 포착했습니다. 여행 전날 밤 시어머니 금순 여사님은 친척들을 집으로 불러 모아놓고 파티를 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도 어머니, 이번 여행은 돈 걱정 말고 즐기세요. 제가 현금 용돈도 두둑이 챙겼으니까요라며 그들의 탐욕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고모님들과 삼촌들은 입이 귀에 걸려 저를 찬양하기 바빴고 시어머니는 상석에 앉아 마치 왕비라도 된 양 거들먹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었습니다. 자, 이제 10시간이면 당신들이 꿈꾸던 그 화려한 성은 무너질 거야.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비참하게 떨어지는 기분이 어떤 건지 내가 똑똑히 보여줄게. 저는 그들이 독이 든 성배를 가장 달콤하게 들이키는 그 순간을 지켜보며 차갑고도 서늘한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10년의 헌신이 분노로 바뀌어 단단한 얼음 송곳이 된 밤이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새벽이 밝았습니다. 새벽 4시, 집안은 아직 어둑어둑한데 남편 경훈 씨는 벌써부터 일어나 온 집안을 휘젓고 다니더군요. 새로 산 수백만 원짜리 명품 골프웨어를 챙겨 입고 제가 사준 롤렉스 시계를 손목에 찬 채 거울 앞에서 연신 포즈를 취하는 그 모습,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왜 아직도 누워있어? 어서 챙겨서 공항 가야지. 우리 어머니랑 친척들 벌써 도착했다고 난리야. 저는 침대에 누워 눈도 뜨지 않은 채 아주 나른하고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 어제 사업장에 급한 서류 문제가 생겨서 새벽까지 일하느라 도저히 몸이 안 움직이네. 당신 먼저 가서 어머니랑 친척들 좀 챙기고 있어. 나 딱 1시간만 더 자고 바로 뒤따라 갈게. 어차피 비행기 표는 다 내 명의로 결제된 거라 당신들이 먼저 체크인하고 있으면 돼. 경훈 씨는 잠시 당황하는 눈초리였지만 이내 제 이마에 가식적인 키스를 남기며 위풍당당하게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는 남편의 차 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뒤 저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실은 적막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파르스름한 모니터 불빛이 제 얼굴을 비췄죠. 항공사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는 제 손가락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예약 조회 화면에 뜬 시댁 식구 20명의 명단. 시어머니 금순 여사님부터 고모, 삼촌, 그리고 제 뒤통수를 친 수진이의 이름까지 나란히 적혀 있더군요. 저는 주저없이 전체 예약 취소 버튼 위에 마우스를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버튼 클릭. 예약이 취소되었습니다. 환불 금액은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카드주에게 입금됩니다. 그 문구를 확인하는 순간 10년 동안 제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덩어리가 순식간에 가루가 되어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침대에 누워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1시간 뒤 공항에서 벌어질 그 처절한 아비규환을 상상하면서 말이죠. 오전 7시 인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은 이른 새벽부터 여행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단연 시선을 강탈하는 무리가 있었죠. 바로 제 남편과 시어머니를 필두로 한 20명의 대가족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꽃무늬 양장의 보라색 선글라스를 끼고 이미 비행기를 타기도 전부터 온 동네방네 자랑 전화를 돌리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예, 저 지금 공항이에요. 우리 둘째 며느리가 비즈니스석으로 20명 다 끊어줘서 이제 곧 떠나요. 호텔도 5성급이라나 뭐라나. 갔다 와서 선물 한 따박이 챙겨갈게요. 남편 경훈 씨는 거만한 태도로 일가 친척 20명의 여권을 한 대 모아 카운터 직원에게 내밀었습니다.
체크인 좀 해주세요. 예약 번호는 따로 모르겠고 여기 대표 예약자 이름이 제 와이프 이름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비즈니스석 20명 단체 예약입니다. 직원은 친절한 미소로 여권 뭉치를 받아들고 컴퓨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0초, 20초, 시간이 흐를수록 직원의 미소가 묘하게 굳어지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말씀하신 예약자 성함으로 조회되는 유효한 예약권이 없습니다. 혹시 예약 확인서나 모바일 탑승권이 있으신가요? 남편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가 순식간에 증발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어제까지 예약 확인 다 된 건데 다시 잘 좀 봐요. 와이프 이름으로 20명이라니까요. 직원은 다시 한번 차분하게 전체 명단을 대조해 보더니 이번에는 조금 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객님, 이 명단의 예약은 오늘 새벽 5시경에 온라인을 통해 전원 취소 처리가 되셨네요. 현재로서는 탑승하실 수 있는 항공권이 전혀 없으십니다. 순간 공항 카운터 앞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의 선글라스가 코끝까지 툭 하고 떨어졌고 시누이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경훈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제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건 전원이 꺼져 있어 라는 기계적인 음성뿐이었죠. 남편은 그제야 시댁 단톡방에 제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여보, 여행 잘 다녀오세요. 저는 이제 제 진짜 가족을 챙기러 갑니다. 아, 그리고 공항에서 제 전화 기다리지 마세요. 받을 일 없을 테니까요. 이 독한 여자가 진짜 사고를 쳤네. 당신 미쳤어. 남편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에 시어머니가 달려와 물었습니다. 야, 민서가.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며느리가 취소를 했다니. 이제 와서 내체면 어떡할 거야. 친척들이 다 보고 있잖아. 하지만 여러분, 진짜 지옥은 여기서부터였습니다. 경훈 씨가 다급하게 상간녀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너 어디야? 지연이가 티켓 취소했어. 너 챙겨둔 돈 들고 빨리 공항으로 와. 우리 일단 표 다시 사야 해. 하지만 수진이의 전화기도 꺼져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수진이는 이미 3시간 전 경훈 씨와의 약속 장소가 아닌 다른 게이트를 통해 홀로 출국해버린 뒤였죠. 수진이는 남편 경훈 씨를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수진이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던 가짜 보너스 1억은 애당초 없다는 걸 눈치챘는지 아니면 더 큰 떡고물이 없다는 걸 알았는지 그녀는 경훈 씨가 제 사업 자금에서 야금야금 빼돌려 건넸던 5억 원을 통째로 들고 혼자 외국으로 튀어버린 겁니다. 경훈 씨는 공항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아,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 같이 가기로 했잖아. 내 돈 다 들고 어디 간 거야? 믿었던 아내에게는 복수를 당하고 사랑한다 믿었던 상간녀에게는 전 재산을 먹튀당한 남자. 경훈 씨는 그 차가운 공항 대리석 바닥에서 자신이 일궈온 가짜 인생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여행객들이 일제히 그쪽을 쳐다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보며 내 비행기 표 내놔 라며 발광을 했습니다. 저는 그 시각 친정집 거실 소파에 앉아 아빠가 타주신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경훈 씨, 아껴 쓰면 다 같이 살 수 있다며? 이제 그 텅 빈 공항 바닥에서 당신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 가족애로 똘똘 뭉쳐서 아껴 쓰면서 오순도순 잘 살아봐. 공항에서 쫓겨나다시피 돌아온 그들이 가장 먼저 마주한 건 닫힌 현관문이었습니다. 경훈 씨는 땀과 먼지로 얼룩진 명품 골프웨어를 입은 채
사들고 왔던 무거운 짐가방들을 복도에 팽개치고 도어락 번호를 눌렀을 겁니다. 하지만 어쩌죠? 제가 이미 새벽에 사람을 불러 지문 인식까지 되는 최신형으로 바꿔버렸거든요. 띠링,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그 기계적인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질 때마다 경훈 씨의 심장은 아마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을 거예요. 제가 보낸 마지막 메시지 기억하시죠? 짐은 이미 택배로 보낼 준비를 마쳤고 그는 이제 제 집 근처에도 얼씬거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경훈 씨는 복도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으며 제게 전화를 걸었겠지만 저는 이미 그 모든 번호를 수신 차단하고 친정 엄마가 차려주신 따뜻한 밥상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많이 먹으렴. 그동안 그 집구석 뒤치다꺼리 하느라 얼굴이 반쪽이 됐구나. 엄마가 밥 위에 얹어주신 짭조름한 굴비살을 씹으며 저는 휴대폰 대신 태블릿 PC를 켰습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진짜 선물을 돌릴 시간이었거든요. 저는 시댁 일가 친척 20명이 모여있는 그 단체 대화방에 그동안 모아온 모든 증거 자료를 하나씩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수진이와 경훈 씨가 나눈 그 추악한 대화 내용들. 두 번째는 수진이가 제 회사 법인 자금 5억 원을 어떻게 세탁해서 경훈 씨와 나누려 했는지 기록된 은행 입출금 내역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 경훈 씨가 제 친정 부모님을 돈줄이나 무능한 노인네로 비하하며 무시했던 녹취 파일들이었습니다. 단톡방은 순식간에 폭발했습니다. 세상에, 경훈아, 내가 사람 새끼냐? 어떻게 내 마누라 등 뒤에서 이런 짓을 해? 형님, 조카 며느리가 비행기 표 취소할 만했네요. 이런 놈을 믿고 우리가 공항까지 갔다니 우리 문중 망신 다 시키네. 조금 전까지 공항에서 저를 독한 년이라 욕하던 친척들의 화살이 이제는 경훈 씨와 시어머니 금순 여사님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단톡방에서 나가려고 발버둥 쳤지만 이미 모든 친척이 진실을 알아버린 뒤였죠. 평생 아들 잘 둔 덕에 호강한다며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던 금순 여사님의 체면은 그렇게 공항 바닥에 쓰레기처럼 짓밟혔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 분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경훈 씨가 제 사업 자금을 빼돌린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죠. 변호사를 통해 경훈 씨의 회사 급여와 퇴직금에도 압류를 걸었습니다. 여보, 제발 우리가 함께한 지난 세월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한 번만 살려줘. 며칠 뒤 회사 로비에서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며 매달리는 경훈 씨를 만났습니다. 면도도 못해 거칠해진 얼굴, 며칠째 갈아입지 못한 꾀재재한 와이셔츠 냄새가 코를 찔렀죠. 저는 그런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예전에 그가 제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아꼈으면 다 같이 살 수 있다며? 당신 월급 350만 원, 이제 압류돼서 한 푼도 못 가져갈 텐데. 그 돈 아껴서 어머니랑 수진이가 남기고 간 빚 갚으며 살아봐. 그게 당신이 그토록 강조하던 가족의 도리 아니겠어? 그때 제 뒤에서 듬직한 체구의 두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바로 제 친정 오빠들이었죠. 큰오빠가 경훈 씨의 어깨를 꽉 쥐더니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박서방, 아니 박경훈 씨. 다시는 내 동생 눈앞에 나타나지 마. 다음번에 또 이렇게 회사까지 찾아오면 그땐 법원이 아니라 경찰서 유치장에서 보게 될 거니까. 경훈 씨는 오빠들의 기세에 눌려 바닥에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저에 대한 미안함이 아니었습니다. 사라진 돈, 바닥난 평판, 그리고 이제 곧 마주하게 될 감옥이라는 현실에 대한 비참함이었죠. 저는 그를 뒤로하고
우아하게 회의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10년 동안 저를 짓누르던 그 무거운 가스라이팅의 굴레가 완전히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시댁은 이제 매일같이 빚쟁이와 화가 난 친척들이 들이닥치는 지옥불이 되었고, 저는 그 지옥에서 가장 먼 곳, 제 소중한 사람들이 있는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단 몇 장의 판결문으로 정리되는 순간을 상상해 보셨나요? 법정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판사님이 낭독하는 그 목소리는 제게는 그 어떤 웅장한 교향곡보다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피고 박경우는 원고 이지연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고 부정행위 및 사업 자금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5억 2천만 원을 전액 반환하라. 또한 재산 분할에 있어 원고의 기여도를 90%로 인정한다. 90%. 사실상 그가 제 인생에서 가로챘던 모든 것을 다시 돌려받게 된 셈이었죠. 법정을 나오는 복도에서 경훈 씨는 헐렁해진 명품 정장을 입고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며칠 밤을 지새웠는지 퀭한 눈에선 예전의 그 당당함은커녕 비굴함만이 가득했죠. 지연아,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나 지금 회사에서도 잘렸어. 횡령 소문 다 퍼져서 이 바닥에서 재취업도 안 된대. 우리 어머니는 충격으로 누워만 계시고, 제발 그 돈 다 가져가면 우리 보고 길거리에서 죽으라는 거야? 저는 그런 그를 향해 아주 서늘하고도 명확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경훈 씨, 당신이 입버릇처럼 하던 말 기억나? 아꼈으면 다 같이 살 수 있다고. 이제 당신이 그 말을 직접 실천하며 살 때가 된 거야. 당신 월급 350조차 사라진 지금 그 좁은 단칸방에서 어머니랑 아가씨들이랑 옹기종기 모여서 아껴 쓰는 재미를 한번 느껴봐. 그게 당신이 그토록 강조하던 가족의 도리 아니었니?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는 법원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으며 통곡했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은 저에 대한 미안함이 아니라 사라진 돈과 권력에 대한 비참함이라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시댁의 몰락은 그야말로 순식간이었습니다.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고 남편의 모든 자산이 압류되자 그 화목해 보이던 가짜 가족들은 그야말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평생 사모님 소리 들으며 거들먹거리던 시어머니는 이제 지방에 있는 먼 친척 집 문간방에 얹혀 살며 하루 한 끼를 걱정하는 처지가 되었고, 저를 ATM 취급하며 명품백을 요구하던 시누이들은 서로를 탓하며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공항 카운터에서 환불받았던 그 돈으로 아주 특별한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20명의 염치 없는 친척이 아니라 저를 위해 평생을 기도해 주시고 제 서러움을 묵묵히 지켜봐 주셨던 제 진짜 가족, 친정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비행기 1등석에 나란히 앉아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시는 부모님의 평온한 얼굴을 보니 비로소 제 심장이 다시 뛰는 것 같았습니다. 3년 전 사위 눈치 보느라 팔순 잔치조차 집에서 치렀던 아빠의 주름진 손등 위에 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지연아, 고생 많았다. 이제는 남을 위해 참는 인생 말고 너 자신을 위해 웃는 인생을 살아라. 내가 행복해야 우리도 행복한 거란다. 아빠의 그 한마디에 10년의 억울함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비행기가 푸른 하늘을 가르며 날아오를 때 저는 지상에 남겨진 그 추악한 인간들의 목소리를 완전히 잊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제 인생의 진짜 서막은 이제 막 올랐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이라는 굴레 안에서 부당한 요구에 숨죽이며 참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의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 정말 맞더라고요. 베풀물 당연한 권리로 아는 인간들에게는 침묵의 복수가 답입니다. 나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도리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아끼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사세요. 진정한 행복은 타인의 박수가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에서 시작되는 법이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